이해찬 당대표의 속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6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차 최고위원을 속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소형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인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안 증가 폭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예산을 20조를 삭감한다고 주장하고 나오는데 20조를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예산안 심사를 보면은 보통 한 3조 내지 4조 정도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해왔던 오랜 관행이 있는데 터무니없는 예산안 삭감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동수당을 100% 주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입니다. 원래 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입니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그것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어제 기무사가 천안함을 수장하려고 했다는 그런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월호를 수장하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도 우리가 구조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숨기려고 수장까지 하려고 했던 사안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잘못된 되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이키건대 그렇게 배 안에서 수장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숙연한 마음으로 이 조사를 더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야정 대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강주영 일자리에 관해서 여야정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점이 참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통합형 일자리를 우리가 잘 만들어내면은 이후에 모델이 돼서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만 대한상인회장이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를 위한 빅딜을 제안을 한 점에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을 공식화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에서도 이 박용만 대한상인회장의 그 취지를 잘 파악을 해서 조만간에 한번 다시 대한상의와 우리 당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초미세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늘도 대기질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은 3년 만이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함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2월 말 환노에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추후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2022년 이전에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야정 합의는 우리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앞당겨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 논의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보완 조치를 둔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주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약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편, 광주형 일자리 등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풀어가야 할 경제, 사회 현안이 많습니다.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당정이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협력이익 공유제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습니다. 이 공유 방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를 통해 얻는 이익을 나누거나 대기업의 성과 달성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당정이 마련하려는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 공유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마치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시도이며 대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이 공유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유제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영국 롤스로이스와 일본 후지스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공유제는 기존의 약탈적인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공유제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지 20일이 지났는데 아직 청문 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문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임 대법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청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불법 상태,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법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를 계속한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표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께서도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위원 명단 제출을 독촉하고 더 이상 응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해 줄 것을 의장에게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마이크가 온 뒤에 발언을 하라고 하시는데 천천히 와서 제가 직접 옮기려고. 대표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군 특별수사단에서 세월호 관련된 민간인 사찰 등을 했다는 기무사에 대한 수사 결과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각합니다. 역사지방선거 이전에 국면 전환련 출구 전략 및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군 정보기관이 참사의 피해자인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또 불리한 여론의 입장을 막으려고 세월호를 수장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또한 유병헌 검거시 대간첩 보안장비와 인력을 이용해서 불법 감청까지 자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 참사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가족분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왜 정부가 그때 구조활동을 제대로 안 했는지와 참사 이후에 왜 진상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입니다. 이번 수사에서도 그러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수사는 기무사에 대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박근혜 당시 청와대 전반에 대해서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 가족분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세월호 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와 그 수사단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어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6,500여 명의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임종원 전 차장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임종원 전 차장만 놓고 본다면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된 법안 통과 시한이 많이 남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다시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형사합의부 중에 해당 가능성이 높은 7개 부 중 5개 부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았던 관련자이며 고등법원의 경우에도 14개 재판부 42명의 판사 중에 무려 17명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사건의 심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고 이를 위한 입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행정권 역시도 법원에 전속적으로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로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에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법행정회의에 외부인과 법관이 동수로 참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맞다면 이 개정안에 대한 제안도 역시 위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이 사법정의가 추락한 오늘의 현실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광원 최고위원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남북협력기금을 예산을 북한에 퍼주기라고 이렇게 참 답답한 소리를 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에 제정 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정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설치됐고 또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1조 1천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실제 집행된 내역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9,600억 원을 집행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에 680억 원, 올해 10월까지 1,8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큰 숲을 보기 바랍니다. 나무도 아니고 나무 가지도 아닌 정말로 트집잡기나 그런 비판에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에 이겼듯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통일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평화 소득을 준비하는 남북협력기금을 비용으로만 보려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반도 이 상황이 제대로 진전이 돼서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노력해 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이 흐름에서 무엇이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고 무엇이 국익인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자유한국당도 파악하고 함께 공정하기를 촉구합니다. 허위 조작정보 대책 특위는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방문했습니다. 허위 조작정보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는데요. 심각성과 대책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민변은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뉴스를 대상으로 통제하려는 듯한 그런 인식을 주므로 다소 반감을 갖게 하는 면이 있으니까 증오 표현과 혐오 표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그런 접근 방식도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공감을 표시했고요. 그리고 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론화 모델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시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민간 SNS 사업자 등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와 일부 포털에는 5.18 관련 허위 조작 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이런 영상에 정부 광고를 대체하는 것은 더 이상 감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협력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상의회장의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를 결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규제개혁은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한편 그간의 기술의 발달과 달리 인공지능의 발달은 노동자들의 기존의 일자리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사회의 부가 특정의 소수에게 더욱 편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 조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 감소, 분배와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이러한 다가올 미래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순 최고위원회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우리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 시행 과정에서의 선별적 시행이 많은 행정적인 불편과 비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 청와대 등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생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기존 입장을 바꿔서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것은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실은 아동수당 예산에는 보편적인 100% 지급할 때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1조 9,27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위 10%까지 모두 보관하려면 1,224억 원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차질 없이 시행돼서 내년 1월부터 모든 아동들한테 신청하는 각오에 한해서는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예, 최근에 한국 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의 갑질 폭행 영상이 보도된 후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웹하드 업체 카르텔이 결국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서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의 입시학에 대한 의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양 회장은 지금까지 그 웹하드 업체뿐만이 아니라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그 정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웹하드 업체는 불법 음란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필터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징역 2년에 벌금 1억 원에 처해지는데, 사실 이러한 유착 관계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 필터링 업체는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불법 촬영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웹하드 업체랑 유착해서 필터링의 수익을 조절하거나 우회를 해왔던 것이고요. 더구나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법 촬영물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몇백만 원씩의 돈을 들여서 이 영상을 지워야 되는 그런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845명으로부터 23,838건의 불법 촬영물 삭제에 대한 어떤 신고가 있었고, 이를 지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4,166건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불법 촬영물이 물방개로 유포되고 여기 부품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로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눈물을 자양분 삼아 1,100억대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비전인 직장내 갑질 폭행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대인 웹하드 카르텔을 철폐하기 위해서 여기에 연루된 모든 업체와 핵심 인물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영석 최고위원회 발언이겠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여야정이 함께 참여한 국정상설 예비체 차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규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광규형 일자리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의견 접근을 모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와의 협상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산성과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는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광주형 일자리 사업 또한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야 정 상설 협의체의 초당적 지원 합의는 어려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광유형 일자리의 성공을 통해서 제2, 제3의 광유형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져서 상생의 노사마 정착과 그리고 우리 국내의 새로운 제조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계엄군의 5.18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서 오늘 정경주 국방장관께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 없는 사과는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고 봅니다.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군부대 그리고 또 기관 그리고 또 복무 기록 등을 확인해서 다수의 인과관계는 확인됐으나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5.18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는 저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단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두 분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